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에는 영광과 쉬면 사이의 경계가 단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나 얇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70년을 살면서 속임수가 가득한 이 비즈니스 세계의 온갖 쓰고 달고 짜고 매운맛을 다 맛보았지만 그날 부산에서처럼 제 기업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제 모든 재산과 평생의 열정, 그리고 신화그룹 수만 명 직원의 운명이 중동 왕자의 쓸개 주머니와 한 누더기 노숙자 청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요. 말하자면 믿기 힘들겠지만 인생은 때로 제 아내가 즐겨보는 황금 시간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여름 햇살은 매서웠지만 그랜드 조선 호텔 로비 안은 중앙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긴박한 분위기 때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등 뒤로 숨긴 노쇠한 두 손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벌써 수십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초침은 관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잔인하게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100조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화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석유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신화라는 이름은 한국 경제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식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 저는 목소리가 완전히 쉰 채 소리를 지르며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에어컨 바람 아래 서 있음에도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 회장님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집까지 사람을 보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역사 한 명 때문에, 고작 통역사 한 명 때문에 제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기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 쌓아 올린 모래성이 작은 파도 하나에 휩쓸려 모든 것이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며 노쇠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조카이자 늘 회장 자리를 노리던 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주먹을 날리고 싶게 만드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는 척했지만 말투는 조롱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사람을 쓰는 건 위험하다고요. 이제 좀 쉬시죠.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는 걸로 하고요. 큰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 경영권은 제게 넘기시고 회사 뒷수습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녀석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이 회사는 내 피와 살이다. 시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해. 내 아들, 걔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어. 회사를 잃으면 무슨 수로 걔를 찾겠느냐. 시우 이야기가 나오자 민혁은 혀를 차며 경멸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3살 때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30년 동안 돈을 쏟아붓는 저를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셨습니다. 만수르 왕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보안팀의 외침이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거구의 아랍 경호원들이 흰 터번을 두른 중년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바로 만수르였습니다.
이 왕자는 성격이 불같고 지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통역사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와 어떻게 대화해야 한단 말입니까? 수화로요? 아니면 믿음으로요? 그런 혼란 속에서 로비 구석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한 인물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8세나 19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입술은 수분이 부족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색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고 구멍난 헝겊 신발 사이로 때 묻은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막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도망쳐 끼니를 때울 막노동 자리를 찾기 위해 부산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때 더러운 천 가방을 껴안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이 호화로운 호텔에서 누군가 버린 빵 조각이나 남은 음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지금 뭐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행운은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호텔 보안팀장이자 거구의 무례한 사내가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도윤의 멱살을 잡고 청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거지 새끼 어디라고 기어들어 와서 물건을 훔치려 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보안팀장이 로비가 울리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도윤은 발버둥 쳤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고 다만 극심한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훔친 거 없어요. 그냥 먹을 것 좀 찾으려고 한 거예요. 놔주세요. 제 발로 나갈게요. 어딜 가 VIP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당장 경찰서로 쳐넣어야겠어. 보안팀장이 도윤을 정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던 그때 만수르 왕자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고장난 지퍼 사이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습게도 그 초라한 노숙자의 가방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빵 몇 조각과 표지도 없는 낡고 해진 아랍어 사전 한 권 외에는 값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눈을 보았을 때 맑고 강인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서린 그 눈, 제 심장이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을 앙다문 모습이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 제 아들 시우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수르 왕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안색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수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낯설고 격앙된 소리가 고급스러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버지 빨리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민혁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보세요. 큰아버지 얼굴에 대고 삿대질까지 하잖아요. 통역사가 없어서 화난 게 분명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어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만수르는 영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더 크게 말하며 배를 움켜쥐었다가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신화의 모든 임원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먹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탈출구를 찾으며 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도 통역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갈증 때문에 조금 쉬어 있었지만 매우 당당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분은 당신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장에게 팔이 꺾여 있던 그 노숙자 청년이 갑자기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눈빛으로 만수르 왕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야, 이 미친놈이 입 닥쳐. 보안팀장이 도윤의 배를 주먹으로 치려 했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본능이었을 겁니다. 그를 놓아줘. 보안팀장의 손에서 벗어난 도윤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 생각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급성 복부 팽만증이 와서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텔 로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혁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저놈 말을 믿으세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랍어를 안다고요. 살아남으려고 지어낸 소리예요. 하지만 조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수르 왕자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고 이마에는 폭포수처럼 땀이 흘렀습니다. 아랍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도윤이 달려 나갔습니다. 청년은 왕자의 화려함에 위축되지도 거구의 경호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만수르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받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은 정말 마술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랍어였습니다. 걸프 지역의 억양을 고스란히 담은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아랍어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 청년이 천조원의 자산가인 왕자와 알라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만수르가 눈을 들어 도윤을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가냘프게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비행기에서 말린 양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데다 기압 변화까지 겹쳐 기능성 소화불량이 온 겁니다. 당장 레몬과 소금을 탄 따뜻한 물과 액상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세요. 안 그러면 통증 때문에 기절할 겁니다. 저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서들었나 당장 저 청년이 말한 대로 해 호텔 주치의를 이리로 불러 빨리. 그랜드 조선 호텔 전체가 기름칠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구는 물을 가지러 뛰어가고 누구는 약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유는 그 자리에 앉아 만수르 왕자의 손등에 있는 혈 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다가가기 힘들기로 유명했던 만수르 왕자가 그때만큼은 도윤의 때 묻은 손을 마치 구명줄처럼 꽉 잡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따뜻한 물과 소화제를 마신 만수르의 안색이 점차 붉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직원이 가져온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까의 그 죽음 같던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만수르는 도윤을 한번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꽤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도윤이 피로 때문에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왕자님이 말씀하시길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한국인 중에 본인의 모국어를 이토록 진실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답니다. 왕자님은 이 청년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고 하시며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방금 이곳에서 목격한 친절함과 숨겨진 재능 때문에 신화와 계약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팔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0조 원. 신화의 목숨을 구한 계약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때문도 민혁의 아부 때문도 아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한 청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세상의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보면 볼수록 그 눈매에서 사별한 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심장마비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청년,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어째서 아랍어를 할 줄 아는 건가? 도윤이 일어섰지만 배고픔 때문에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아랍어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이 다 찢어진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배울 돈이 없어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테이프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도윤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등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기다리게.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네. 자네는 나를 구했고 이 회사를 구했어. 도윤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했을 뿐인데요. 가볼게요. 보안 요원들이 또 괴롭히기 전에요. 아무도 자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네. 저는 소리치며 저기 멀리서 떨고 있는 보안팀장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청년은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아니,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저는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모두 취소해. 도윤군을 위해 가장 좋은 VIP 객실과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의사를 준비해. 그리고 당장 DNA 검사 키트를 가져와. 옆에 있던 민혁이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얘는 그냥 떠돌이일 뿐이라고요. DNA 검사는 해서 뭐 하시게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혁이 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소중한 것을 되찾은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입 닥쳐라. 만약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맞다면 이 의자도 이 회사도 내 목숨까지도 모두 이 아이의 것이다. 도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빵 조각 하나를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 제국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100조 원의 계약 따위는 없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오후 업무 전화를 받느라 공원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만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의 통한 30년의 헛된 추적. 하늘이 정말 이토록 자비로우셔서 이런 방식으로 제 아들을 돌려주시는 걸까요? 저는 도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경악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너무 가냘파서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의 청년.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어느 부두에서 저를 주우셔서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2년 전에 큰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꼭 부산으로 가라. 그곳에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부산, 부두, 아라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두렵고도 희망찬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를 꽉 잡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들아. 이제부터 누구도 너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 단어가 30년 동안 제 혀끝에서 기다려온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의욕과 희미한 빛이 서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은 꿈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며, 신화 그룹의 어둠 속의 도살인 자들은 제가 아들을 그렇게 쉽게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가문 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광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부산 최고의 호화 호텔 로비 바닥 타일 한 장이 웬만한 재산만큼 값나가는 그곳에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 청년이 중동 왕실 수행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탄산수를 나르고 약 쟁반을 들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공포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만수르 같은 거물급 귀빈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쥐새끼 취급을 받던 도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컵을 받아 왕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올렸습니다. 거칠고 풍패 찌든 그 손으로 만수르에게 물을 한 모금씩 먹이고 등을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며 제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아부도 주저함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여기 침이 없으니 지압을 해드릴게요. 조금 아프시겠지만 참으세요. 기가 바로 통할 겁니다. 그는 낮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만수르 왕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 혈자리를 강하게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죠? 합곡혈이라는 그곳은 누르면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픈 곳입니다. 만수르는 인상을 찌푸리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약 5분 뒤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커다란 트림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이지, 그 트림 소리는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베토벤의 어떤 교향곡보다도 귀했습니다. 만수르의 창백했던 얼굴이 점차 붉게 돌아왔고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팽팽했던 배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이가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르 왕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고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낡은 소매자락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왕자님이 말씀하시길 신화가 인류기업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의학과 언어에 모두 정통한 이런 신동을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듯 세상에는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 그 불꽃을 끄려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의 조카 박민혁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볼일 끝났으면 꺼져. 어른들 일하는데 지저분하게 서 있지 말고. 운 좋게 한번 맞췄다고 대단한 줄 알아. 당장 멈춰. 제 호통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경호원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쇠한 제 등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서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미녀가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내 이사 직함도 이 계약과 함께 날아갔을 거다. 어디서 감히 내 은인에게 무례하게 구느냐. 하지만 큰아버지, 얘 몰골을 좀 보세요. 출처도 모르는 노숙자인데 적수가 보낸 첩자일지 누가 압니까?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출처, 네가 수억 원을 주고 고용했다는 그 출처 좋은 통역사는 어디 갔느냐? 회사가 가장 필요할 때 도망친 놈 아니냐? 그런데 네가 거지라고 부르는 이 청년은 이 그룹 전체를 구했다. 이제부터 누구든 이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나 한주원을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저는 몸을 숙여 도윤의 낡은 천가방을 직접 주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도윤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슬픔 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올해 18살입니다. 한도윤. 한 씨 성이 왜 이리 가슴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씨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도윤아. 아주 굳건해 보여. 아랍어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니? 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언어야말로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아들 시우도 예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우는 만화책을 들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아빠 나중에 외국어 공부 많이 해서 아빠를 온 세상에 데려다 줄게요. 가슴 아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우연일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주원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알겠다. 오늘 이 체결식의 공식 통역사는 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윤군에게 가장 좋은 수트를 입히고 가장 편안한 구두를 신겨라. 당장. 그 후 체결식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도윤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명문가 도련님 같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는 딱딱한 경제 용어들을 아랍 문화 특유의 비율을 섞어가며 통역했고 만수르 왕자는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수조 원의 계약서에 사인이 끝나자 만수르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손목에 있던 황금 롤렉스 시계를 풀어 도윤에게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지 않은 값비싼 물건은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방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만수르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을 호텔 펜트하우스 VIP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장 비싸고 맛있는 요리들을 주문했습니다. 도윤은 화려한 식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여러분 정말이지 인생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다가도 너무 맛있어서 가끔 멈칫하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꽃다운 18 청년이 대체 얼마나 배를 줄였던 것일까요?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다. 저도 모르게 그를 아들아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도유는 젓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의가 없었죠. 사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유는 식탁에 남은 소고기 접시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남은 고기를 좀 싸가도 될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니 더 시켜줄 테니 사양하지 마라. 아니요, 배불러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밤에도 기차역에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기만 있으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거든요. 정말이지. 그때 저는 늙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재능 있는 아이가 끼니를 걱정하고 차가운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야 한다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우리 집으로 가자. 민혁은 그 소리를 듣고 펄쩍 뛰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도윤을 최고급 리무진에 태워 서울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마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보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집사에게 목욕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시우의 옛 잠옷을 꺼내 도윤에게 입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연하늘색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온 도윤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아십니까? 거실의 노란 조명 아래 서 있는 도윤의 얼굴, 약간 굽은 듯한 자세 쑥스러울 때 머리를 긁적이는 버릇까지 제 아들 시우와 똑같았습니다. 시우가 살아서 자랐다면 분명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오래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박민혁은 독사 같은 눈으로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거나 만약 정말로 시우의 핏줄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신의 상속 꿈이 산산조각 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이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는 소파 위에서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위 도윤의 손 근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정교한 용문양이 새겨진 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뚜껑 부분에 두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HSW 그리고 숫자 15.08.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우의 3살 생일을 기념해 특별 주문 제작한 만년필이었습니다. HSW는 한시우의 약자였습니다. 세상에 단 3자루뿐인 만년필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는 아내가 품고 떠났고 나머지 하나는 실종되던 날 시우의 옷 주머니에 꽂아주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도윤아 일어나 보거라. 저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이 만년필이 어디서 난 거냐?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도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만년필을 보더니 급히 뺏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품이에요.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족을 찾게 해줄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쳤습니다. 큰아버지 속지 마세요. 그는 도윤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만년필, 어제 제가 큰아버지 서재 유리장에 있는 거 봤단 말입니다. 이 자식 들어오자마자 도둑질이나 하고 제 비서가 한밤중에 이놈이 서재에 숨어드는 걸 봤대요. 저는 혼란에 빠져 도윤과 민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라고 서재에 있던 거라고. 내 큰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선반 세 번째 칸 고자기 옆에 두셨잖아요. 맹세코 거짓말 아닙니다. 이놈은 분명 호텔에서 큰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눈빛을 보고 연극을 짜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머릿속은 지독하게 엉망이었습니다. 노인 특유의 망각 증세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슷한 만년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 두었더라 서재인가 금고인가. 민혁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 거예요. 맹세해요.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도윤의 천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마른 빵 조각 찢어진 사전 낡은 옷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도윤이 가장 아끼는 사전을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요. 이 쓰레기 더미를 보라고요. 전문 도둑놈들이 원래 이렇게 불쌍한 척을 잘하는 법입니다. 심장은 아팠지만 이성은 민혁의 독설에 마비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속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우에 대한 그 가느다란 희망이 또다시 짓밟힐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평생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으려 했건만 어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 돈이 필요했느냐? 좋다, 돈을 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도윤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빛을 찾았다가 다시 깊은 구렁텅이로 밀려난 사람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무릎을 꿇고 찢어진 사전과 낡은 물건들을 가방에 주워 담았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다른 부자들과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가겠습니다. 청년의 마른 뒷모습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은색 만년필을 손에 쥐고 서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민혁이 가방을 뒤엎었을 때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사전 틈새에서 빠져나와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그 사진 속에는 3살 아이가 건설 노동자 복장을 한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30년 전 미소 짓고 있던 제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어리석은 노인인 저는 제 아들의 온기를 품고 돌아온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서재에서 돋보기를 들고 마치 폐기물 더미에서 영혼을 찾는 세공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빗줄기는 과거의 망령이 재촉하는 소리처럼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에게서 뺏은 은색 만년필이 책상 위에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자꾸만 저를 괴롭히며 다시 확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솔직히 집 앞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볼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부품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마치 심장을 수술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버로 된 잉크 튜브 안쪽을 돋보기로 비춰보았을 때 제 손이 거세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구석에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새겨진 작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아빠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필체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 시우의 글씨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Y자를 긋고 O를 길게 빼는 그 독특한 습관은 틀림없는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만년필은 제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도윤을 쫓아내기 위해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만약 이 펜이 도윤의 아버지가 준 것이라면 그의 아버지가 바로 제 아들 시우라는 말입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날뛰었습니다.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 머물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지만 잠결에도 18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손수건에 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도 뽑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민혁이 도윤을 저택 대문 밖으로 밀쳐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청년의 낡은 가방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민혁이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면 더 잔인한 짓을 저지를 것이 뻔했습니다. 도윤의 마른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40년 동안 저를 지켜온 유일한 신복 김 기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김 기사, 이걸 받게. 당장 광주에 있는 유전자 연구소로 가게. 서울병원은 가지마. 박민혁의 눈이 사방에 깔렸어.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네. 특히 민혁이 귀에 들어가선 안 돼. 결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나와야 하네. 하지만 저는 그 조카의 악랄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화그룹 내에서 돈은 선량한 사람도 악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한 가정부가 김 기사가 출발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민혁에게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그 시각 집무실에 있던 민혁은 책상 위 유리컵을 박살내며 광분했습니다. 노인네가 감히 내 뒤에서 DNA 검사를 하겠다고, 그놈이 진짜 한씨 집안 핏줄이면 난 끝장이야.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 노인네 기사 차를 막아버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샘플을 빼서. 그리고 그 노숙자 놈도 당장 찾아내.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의 그 기분 말입니다. 광주 고속도로에서 김 기사의 차는 대형 트럭 2대에 끼어갔길로 밀려났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났고 김 기사는 중상을 입었으며 제 유일한 증거였던 머리카락 뭉치는 빼앗겼습니다. 그 사이 불쌍한 도윤은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며 민혁이 집에서 쫓아낼 때 신발을 던져버린 탓에 맨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차량 3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무표정한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이사님이 오늘 안으로 끝내라고 하셨다. 도유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쫓겨 다니는 것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본능으로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고 폐차장에 숨어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몸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도윤의 뒷덜미를 낚아챘고 마취제를 묻힌 헝겊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잃었고 외곽의 황량한 산으로 향하는 트럭 짐칸에 던져졌습니다. 정말이지 시우의 영혼이 아들을 지켜준 것일까요? 가는 길에 전방 사고로 트럭이 신호 대기에 걸렸습니다. 도윤 같은 억센 청년에게 마취제 기운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내가 창밖을 보며 방심한 사이 도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의 팔을 깨물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낫을 들고 쫓아오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맨발이 돌과 유리 조각에 찢겨 빗물과 피가 뒤섞였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그의 무의식은 자신에게 잠시나마 온기를 주었던 유일한 곳 평창동 저택으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서재에서 김 기사의 사고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이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짓밟힌 머리카락이 든 비닐봉지를 제 책상 위에 던지더니 라이터로 제 눈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큰아버지, 이제 헛꿈 좀 깨세요.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었습니다. 그놈이 누구든 간에 오늘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 그룹도 이 집도 결국 제 차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함에 말도 안 나왔고 그저 습관처럼 대문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그림자 하나가 빗물 섞인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철문 앞에 쓰러지며 창살을 붙잡고 마지막 의지처를 찾으려는 듯 매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윤은 옷이 다 찢어진 채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을 때 찢어진 깃 사이로 낡은 은색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그 목걸이 끝에는 나비 반쪽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셔츠 안쪽에서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나머지 나비 반쪽. 이것은 예전에 시우 부자를 위해 순은으로 특별히 제작했던 커플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반쪽을 가지고 시우에게 반쪽을 주며 어디에 있든 이 조각들이 서로를 찾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시우 목걸이야. 진짜 내 손주였어. 이건 가짜일 수가 없어.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혁을 밀쳐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비바람도 떨리는 노구도 상관없었습니다. 대문으로 달려가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식을 잃은 차가운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걸이 반쪽을 그의 목에 있는 반쪽 곁에 두었습니다. 두 조각은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의 온전한 나비 모양이 되었고 노란 대문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하늘이시여 내 손주야 시우야 내가 내 아이를 찾았다. 저는 빗속에서 포효했습니다. 30년 고독한 노인의 통곡이 천둥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제 친손주를 죽일 뻔했습니다. 도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제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민혁과 경호원들이 달려 나왔고 그들은 그 광경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빛은 단언컨대 지옥에서 빚을 받으러 돌아온 악마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방금 호출한 개인 경호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손주를 병원으로 옮겨 가장 빠른 차를 쓰고 최고의 의사를 대기시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놈들 모두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저는 저를 믿고 따랐던 조카 민혁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사들사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민혁아, 저놈을 지하실 보안실에 가둬라.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해. 감히 한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을 건드리고 내 손주를 죽이려 해. 오늘 나 한주원이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널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저는 도윤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팠지만 그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미래가, 제 아들의 영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적막한 VIP 병실에 울려 퍼지던 규칙적인 심박계 소리. 저는 도윤의 마른 손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꼭 잡고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18 청년의 손이 강의실에서 펜을 굴리는 대신 부두의 짠 바람과 먼지 속에 거칠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 조명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눈이 벌개진 채 앉아있는 저를 보자 그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 하며 가냘프게 더듬거렸습니다. 어르신, 저 안 죽었나요? 맹세해요. 저 만년필 안 훔쳤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제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다 안다. 아무 말 마라, 아들아. 그 만년필은 내 아빠 시우 것이 맞다. 미안하다.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 그는 얼어붙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두 글자는 평생을 스스로 버텨온 그에게 너무나 사치스럽고 낯선 단어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 오랜 친구인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급으로 진행된 DNA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하네 회장님. 99.99% 일치하네. 이 청년은 자네의 잃어버린 혈육이자 시우의 아들이 확실해.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세월과 그 허망했던 추적 끝에 하늘이 드디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도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쉬거라, 아들아. 이제 누구도 너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하고 오마. 병원 문을 나설 때 제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영역을 침범당한 늙은 호랑이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혁이 묶여있는 회사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며 제가 저놈에게 홀렸다고 우겨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기술팀이 복구해낸 민혁의 수하와 나눈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놈 찾아내서 깔끔하게 처리해. 서울에 발 못 붙이게 해. 노숙자 사고사로 위장해서 말이야. 민혁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물러섰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다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넌 회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회장 자리와 돈을 사랑한 거겠지.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친조카를 죽이려 하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을 짓밟으려 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다. 늦었다, 미녀가.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횡령, 납치, 살인, 미수. 그 모든 죄목으로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끌려갈 때 제 마음 한구석을 썩게 하던 한씨 가문의 악성 종양이 드디어 제거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신화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신비의 후계자 소문에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고 제 곁에는 더 이상 부두의 노숙자가 아닌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게 제작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훤칠한 기품을 뽐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조금은 쑥스러운 듯했지만 한씨 가문의 그 특유의 침착함과 강인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아이는 저의 유일한 친손주이자 고 한시우 이사의 아들인 한도윤 군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신화그룹의 유일한 법적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대형 화면에는 DNA 결과와 완벽하게 합쳐진 나비 목걸이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장내는 경악 어린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옥 안에서 낡은 텔레비전으로 이 뉴스를 본 민혁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배신자에겐 그보다 더 완벽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도윤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 낡은 구두 닦기 통이랑 그 천가방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 누더기 같은 걸 찾아서 무엇 하려느냐. 이제 네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데. 도윤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통은 아빠가 어릴 때 손수 짜주신 제 유일한 장난감이었어요. 기차역 지하에서 보낸 추운 밤들 속에서 저를 먹여 살려준 고마운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걸 곁에 두고 매일 보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자리에 앉게 되면 다시는 저 같은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삶이 이토록 잔인하게 대했음에도 그의 심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증오의 눈이 멀지 않고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친절함을 키워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건강이 회복되자 저는 그를 데리고 남양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고 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시우의 묘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정갈한 국화 꽃다발과 은색 만년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찾았어요.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다리 밑에서 자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아빠 이제 안심하고 쉬세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시우가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노을빛이 묘비에 비쳐 영원한 축복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유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아랍어 실력은 교수들을 놀라게 했고 영어도 무서운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는 상냥했고 용돈을 모아 근처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며
금세 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시우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곰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호령하던 권위 있는 회장은 간대없고 손주를 위해 손수밥을 짓는 행복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와, 냄새 좋다. 오늘 곰탕이에요. 그는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국물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 같은 회장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구두 닦는 사람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소중히 여기는 회장이 될 거예요. 비 오는 밤에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코끝이 찡해져 도윤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할아버지가 남은 생을 다 바쳐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창밖으로 서울 거리에 첫눈이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평창동 저택 안에는 따뜻한 봄이 진정으로 돌아와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구두 닦기 통이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어올라 제 생애 최고의 자부심이 된 한도윤의 기적 같은 여정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늙은이의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기적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속 친절함을 지킬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